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월 4일 11시인가요? 인용을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지 않든 좋던지 간에, 또는 누가 인용이 돼서 그대로 윤 대통령이 진행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에 진행되는 방향성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제 2주 전이었죠. 2주 전 3월 20일 날 제가 했던 라이브가 바로 3.19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 날이었고요. 그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또 정치적 이슈가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되면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민생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A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B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A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정치권의 생리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2주 동안의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인용과 기각이라고 하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겠지만, 그 상황에 있는 기저에 깔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서 누가 되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1주택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간중간 그런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스스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계실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제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 라이브 방송을 했던 날짜는 3월 20일, 그리고 그 전날 3월 19일 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때 많은 분들이 토제, 해제가 다시 원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조금은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 풍선 효과라고 했던 이 얘기가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 내 말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풍선 효과가 어떻게 될지가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 기사, 바로 그 당시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풍선 효과 조짐, 풍선 효과 우려,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면 여기 가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 가서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시려고 했겠죠. 실제로 이 3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수많은 기사들, 풍선 효과 조짐, 풍선 효과 우려, 풍선 효과 기대 등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맨 밑에 있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제를 재지정하고 난 다음에 가계대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죠. 자, 그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똥주님이 또 중간에 또 보완 설명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까불면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막히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얘기가 마용성도 들썩거리면 막을 거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천 지역도 조정 지역이나 이런 게 지정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정부의 포지션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정책 당국 그리고 금융 당국 모든 사람들이 그다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현재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는 시장 모습은요. 자, 일단 지금 막차 타야 된다라고 하는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집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할 수 있겠죠. 봐라,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또 누군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막히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반면에 무서워서 내가 새가슴이라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주저함이 발생되면서 역시 움직임이 주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확정시키기가 어려운 거고, 반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쟤는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원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장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맨 위에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 강남은 신고가가 터졌다. 잠실 아파트 경매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왜? 토지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경매라고 하니까 몰려가고 있다. 즉 그래서 일부는 풍선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세 번째 기사에서 보게 되면 송파는 집값 하락 전환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서초 강남 같은 경우도 역시 매물이 뚝 중단됐다라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밑에 또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송파구는 집값 하락으로 전환됐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유독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그냥 매물이 사라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파는 전환됐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송파구의 가격 하락 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시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여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중간에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송파는 이번에 떨어졌을까? 서초와 강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수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다.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요,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데, 그쵸?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평균은 떨어졌다. 또는 하락 전환했다. 아니면 상승세가 주춤했다.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자, 맨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폭이 반토막 났다. 상승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다.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도 심리 위축 가능성이 지금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지금 제가 송파는 가격을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솔마미님께서는 잠실은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 김지수님도 송파는 강남 진입 수문장이라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력이 약한 투자자의 유입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연 송파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실 엘리트레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역삼에 있는 아파트, 대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대치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겠죠. 실제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일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상한선은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가 잠실인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유 있는 계층들과 달리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 말하면 이 꼴 영끌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영끌이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강력한 규제책이 바로 반영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잠실인데요. 왜? 내가 너 어디서 사니? 라고 했을 때 나 어디서 살아? 라고 편하게 즐겁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 입장에서의 최고 상한선이 잠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방에서 지금 우리 보여줬던 강남 신고가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제가 항상 조심하는 우려를 하는 영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이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잠실, 송파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송파가 즉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실수요로 매수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어떤 패턴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내가 그냥 투자자, 내가 사야 되는 사람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신호, 집을 사면 안 돼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번 장의 핵심 리트머스 시험지 구가 서울의 송파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수요가 그게 투자자이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실수요자죠. 실수요자이면서 이왕이면 투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송파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송파를 1차적으로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송파가 가장 들썩임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지 마라, 실수요 사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송파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부침이 심한 상급지를 오히려 부침이 심해서 아래로 잠깐 하방으로 기울어졌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시장의 흐름 속에서 캐치를 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송파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부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잠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폭탄을 맞았던 동네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잠실동, 엘리트레파가 있는 그 신천동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레가 있는 이 잠실동 쪽에 있는 그 지역 말고 2위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곳들이 헬리오시티가 있는 가락동 쪽이거든요. 이 가락동 쪽이 오히려 부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오히려 조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같이 흔들림이 진폭이 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3월 19일 날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보여지는 모습은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강남 같은 경우는 일부 신고가가 터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송파는 반대로 실수요자들이거나 자금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송파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결국 바꿔 말하면은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봤을 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 위축 효과가 더 커 보인다라고 정리하는 게 조금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네요. 근데 송파도 기축 말고 재건축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실주공 5단지랑 우성 1, 2, 3차 같은 경우는 끄떡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속성이 재건축과 재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사실 잠실주공 5단지 들어가서 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두고 나서 이왕이면 괜찮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실수요로 잠실의 엘리트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2주가 지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번에 4월 4일 날 탄핵 인용을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탄핵 인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왜 윤 대통령이 그대로 갈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데 그 정권을 교체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 당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님 재밌는 시장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인프라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잠실 재건축은 핫한데 노동강 재건축은 죽을 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재건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시장 전체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상급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만 나타났던 시장이죠. 그래서 노동강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실 우성가라든지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있고 여유 있는 계층이 사는 개념이 지금 현재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잠시 노도강의 재건축을 살려고 들까요? 조금 더 이왕이면 이렇게 됐는데 기다렸다가 조금 더 상위권, 가격이 좀 주춤하게 되면 상위권으로 넘어갈까요? 상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죽을 쓴다라는 개념이 노도강 재건축이 죽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쪽의 분위기로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상급지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 투자자 역시 집을 사서 이왕이면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이왕이면 집이 올랐으면 좋겠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미묘한 이 밑에서 흘러다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요, 자, 뭐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전문가한테 전망을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윤 대통령이 진행했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시면 뭐가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투여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를 해서 역시 이쪽에 해당되는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핵심 요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이 진행했던 정책들의 핵심 방향성이 뭐냐? 바로 공급 부족의 해소입니다. 시장이 위축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힘들었으니까 어쨌든 공급 부족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등장하는 누군가가 이 공급 부족을 윤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해서 폐기를 하는 게 나중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목을 바꾸든 방식을 바꾸든 어쨌든 공급 부족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편가르기처럼 이분법처럼 얘는 부동산의 친화적인 존재, 얘는 부동산의 나쁜 존재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시고 시장에서 민생 안정과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해소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가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조금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아무래도 모 당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그 당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많은 그 윤 대통령의 추진 동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만 돈이 몰린다. 이창용, 김병환, 이복현, 금융당국자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이복현, 이창용 다 금융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의 포지션, 지금 탄핵이 들어갔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황에서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활성화였습니까? 아니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동산 쪽에 유동성 진입을 막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열심히 일한다네요. 끝장 토론하겠답니다. 밑에 있는 기사에서 보게 되면 이번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선고가 부동산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이미 정책 당국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일하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만이 많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보게 되면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너무 세계를 좀 괴롭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 물가 어떤가요? 부동산 쪽으로 시장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소비가 많이 위축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움직임은요. 부동산 하나로 보게 되면 부동산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얘네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지금 뭐가 몰리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더더구나 경제성장이 0%요? 아이고, 그러면 정권 창출 참 쉽겠습니까? 어렵죠.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요. 서울과 수도권이 이렇게 몰려가면서 일방적으로 서울만 올라가는 모습, 이 부분들을 되게 싫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당장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돼서 대통령 선거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다면 6월쯤에 한다고 하죠. 아이고, 그런데 지금 지방 엉망되고 초토화됐는데 그분들이 찍어줄 사람이 과연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를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맡은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사설에도 이제 빨리 탄핵정부 끝내고 부동산 법안들 지금 계속 진행되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빨리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축인 이 집단들이 하는 행동들은 서울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과 함께 지방은 조금 살려놓을 필요는 있겠죠. 건설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조금 누르면서 전반적으로 누르면서 나머지 부분
성장을 좀 올릴 수 있거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설사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엄청난 상승을 정부 당국자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거라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상승을 원한다. 그렇다면 투자하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수요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엄청난 상승을 바라는 거는 사실상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는 집을 사지 말고 투자자는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탄핵과 기각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바뀌게 되면 투자를 구매를 하고 있는 계획과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요,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면서 확실하게 표면화된 것들이 바로 똘똘한 한 채에 따른 양극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싫어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기사들을 열어서 꾸준히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뭐냐? 양극화에 대한 이슈죠. 대한민국 돈은 서울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근데 정부가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극화를 하게 되면 지방 사람들 참 좋아하겠네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조금 강하게 대출 규제 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똘똘한 한 채가 만든 지방 아파트 하락은 혹시 선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 하락을 내버려두고 부동산에 그대로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과연 표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지방은 남의 얘기.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50%가 넘어갔고 지방과 양극화가 되고 있다.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 저가 아파트, 지방 저가잖아요. 거의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내에서도 그렇거나 경기도도 그러니까 양극화 최대. 지방뿐만 아니라 같은 30대 같은 경우는 누구는 월세 살고 누구는 집주인 될 수 있는 이런 부의 분배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을 누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똘똘한 한 채라는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 소형 아파트 전성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자, 과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2009년부터 2015년도 전까지 소형 아파트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소형 아파트에 빠져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몰려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이 2017년에 나왔던 제 책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란 책에 제가 무슨 말을 썼냐면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가 당시가 소형 아파트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소형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내용에다가 소형에 유행한다고 소형에 투자하고 중형과 대형이 유행하지 않는다고 중형과 대형에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소형 아파트가 그 당시 거의 5, 6년, 7, 8년 정도 유행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시장이 지금 이제 소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중형과 대형이 저평가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 소형, 중형, 대형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올랐나? 이번 상승장을 보시게 되면 중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면서 소형 아파트 전상 시대가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 문화, 서울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 문화가 점차 바뀌게 될 거고 정부 대책은 이 똘똘한 한 채를 없애는 쪽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은요. 서울을 누르고 서울의 똘똘한 채를 풀어제끼는, 해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라면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 실수요자, 서울에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을 이용해서 투자라거나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제가 지난번 3월 초인가 중순에 한번 올려드렸던 기사입니다. 그때도 제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체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몇 주가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를 조금씩 건드리게 될 거다라는 형식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 완화를 하는 대상에서 기회가 올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투자뿐만 아니라 거주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와 연결되는 다음 나타날 현상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해서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지방을 풀어줄 것이라는 내용도 맞는데 이것들은 좀 더 투자자의 포커스가 된 내용이죠. 근데 투자보다는 집을 서울에서 지금 살아야 되거나 경기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내 입장에서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고 어떤 게 유리한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으나 여기 가서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그 나중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많았죠.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신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다는 걸 제가 많이 봤냐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욕을 먹어도 저는 제 방식을 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도 공급 확대고요. 공급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쪽에서도 실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입주 물량을 한번 찾아봤어요. 입주 물량을 찾아봤더니요. 역시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위축된 지가 2021년 9월 이후에 위축돼서 왔다 갔다 서울 일부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죽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초반 그러니까 약 한 3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공급은 어떻게 했다? 죽었어요. 그리고 3월달 입주 물량 반토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4월 입주 물량 반토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도 입주 물량은 더 떨어진대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지방도 감소한대요. 그리고 공급 확대가 시급한데 법안은 하세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누가 정권을 이어가든지 간에 공급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수많은 기간 중에서 98년부터 2000년대 초반, 2002년 전후에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일어났던 부작용과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어떤 공급 부족,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공급 부족에 있던 부작용은 100% 전세가격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정부가 자, 이건 좀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 오늘인가 어저께 이 내용 나왔죠? 허그 전세 보증 6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을 보겠다?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미치겠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전세 보증 눌러놓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전세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미 강남과 같은 곳에 전세가율은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이에요. 왜? 매수로 많이 넘어왔으니까. 전세가율이 낮은데 서울 일부 지역을 누르는 상황이면 방향성은 야 이렇게 해서 누르면 또 되겠어? 아 부담스럽네. 이러면서 수요가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벌어지게 되면 투자자가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던 강남 하반기 조정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충분히 기다릴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충분하다면 강남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말립니다. 얘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치고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샀는데 이자 내기 바쁘고 나중에 별로 오르지 않아서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렇다면 쓸데없이 투자해서 엉덩이 붙이고 사는 건 좋지만 이자 내느니 허덕거릴 바에는 조금 더 상황 지켜보고 들어가서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98년 이후의 모습과 2009년 이후의 모습은 시장의 위축장 이후에는 항상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근데 이번 장의 모습의 가장 특징은 여기서 정부가 옛날과 다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허그 보증을 누르면서 전세 대출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물음표가 또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 전세가 상승 압박 커진다. 전세 시장 불안해진다. 그래서 임대차 이거 입법 뜯어고칠라나? 입주 물량 반토막인데 전세까지 뛸까 무섭다. 광역시도 지방 같은 경우도 집을 안 사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투자는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눌러요. 그래서 전세 대출, 예를 들어서 불용이란 친구가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전세를 들어갈 정도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맞아. 될 것 같아. 근데 전세 대출을 눌러버려가지고 대출을 이거를 갖다가 금액이 한 2, 3억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2, 3억이 줄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출을 받기 어렵고 들어갈 수 없는 강남을 계속해서 노릴까요? 단계를 다운그레이드 할까요? 내가 강남 들어갈 수 있어. 영끌에서 전세 대출 받으면 그래도 들어가고 나 강남 산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정부 분위기가 막 눌러. 전세도 눌러. 아이씨, 전세도 눌러버리네. 그래가지고 한 2, 3억이 부족해.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살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운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은요.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전세대출 보증 등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마도 전세 시장이 하방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놈의 전세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의 상급지로 몰려드는 매수 수요가 전세가 받쳐주고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다운그레이드 현상들이 점차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위축돼서 전세 시장이 하방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되고 계속 이사 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쌓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하방으로 가는데 하방이라고 해서 나쁜 하방으로 가요? 좋은 하방으로 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느 분 잠실 가겠죠? 라고 얘기하셨죠? 또 그러면 잠실 못 가면 하남 가겠어요? 강동 가겠어요? 강동 가겠죠? 아니면 동작 가겠죠? 이러면서 하방의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어때요? 시간차를 두고 처음에는 이 보증, 전세 하향이동, 전세 대출 눌러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방의 전세 가격보다는 하방의 전세 가격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세 대출 규제가
전세 가격 하락일까요?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방 이동이 나타날까요?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월세 가격 상승이에요. 그런데 월세를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월세 올리겠죠? 근데 금리가 앞으로 인하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하셨죠? 그럼 전세 대출 금리 내려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이자는 낮아지만 대출은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방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겠죠. 월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물론 내가 하향 다운그레이드는 됐지만 동작 갈 수 있다고 쳐요. 동작을 가게 되는데 월세는 100만 원인데 동작에 가서 전세 대출 받는 걸 하게 되는데 9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월세 가겠어요? 전세 가겠어요? 더 싼 걸로 가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의 단계별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번 장 처음 투자했으니까. 아니면 이번 장 처음 투자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98년, 그 다음에 2009년에 서울 수도권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장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전세 공급의 감소는 매매 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됐으니까 전세 시장의 상승인데 그 직전에 필연적으로 월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신문 기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월세 시장이 도래하다. 그 당시 전후로 해서 전부 다 월세 시장이 도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세 시장이 도래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판을 튀겨서 전세를 다운그레이드는 하지만 전세 가격,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전세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줄였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줄였다고 해서 전세 시장이 무너지거나 전세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시간에 약간 뭐든지 탐색 기간은 보이겠죠? 탐색 기간을 보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상급지의 전세 가격 상승? 아니요. 중급지 이하의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표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중급지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서 중급지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무슨 투자 시장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채팅창에만 올려보실래요? 무슨 투자 시장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갭 투자의 시장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세 가격,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이 그 이후에 나타났던 투자 시장이 갭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2000년, 2001년, 2002년 이 당시에 갭 투자가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2009년 이후에 2011년, 12년, 13년 때 갭 투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시장이 지금 누가 뭐래도 강력한 시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시장은 계속 상승과 하락 또는 흥하면 망하기도 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똘똘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세상이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자,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라면 기다렸다가 조금 더 상황이 제가 말한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100%는 못 하잖아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투자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가 양다리 건치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랬는데 예를 들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또 다른 정부가 방향성을 바꿔서 정책을 또 변환하게 되면 제가 말했던 시장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투자는요,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야 되거든요. 투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지난번에는 상승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하락 얘기하고 라고 한다는데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투자자여야 되고 실수요자도 바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늘 했던 얘기의 전반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 똘똘한 한 채. 그런데 길게 보시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2억 원 시절에서 지금 30억, 50억 하는 시장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 말란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얘기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침을 견뎌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서울시장은 똘똘한 채고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년, 3년 정도 뭐가 조금 주춤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기다리거나 안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경험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거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죠.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처럼 좋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는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면 내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보는 거고요. 그때 시장 상황의 문제점을 이용해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바꾸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시기별로 투자하거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패턴이 다르거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개인별로 다 상황이 틀리니까 1주택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도 여러분들이 저는 기다리기만 하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올 상반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의 상황별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 거니까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탄핵, 인용, 탄핵 기각. 무엇이 되든지 간에 시장의 방향성은 양극화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뒤통수를 맞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쨌든 미래에도 굉장히 좋은 서울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투자하실 분은 장기적으로 하시라. 괜찮다. 근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권이 바뀌든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전세 가격 상승인데 전세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눌러놓는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방 이동하는 현상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오히려 아래쪽부터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게 올 하반기일지 내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매번 비슷하게 흘러왔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왔다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